우리 정치사의 전무후무하게 사실 주요 정당 양당의 대표 역할을 모두 하신 분이세요. 김종인 박사님,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보사부 장관도 지내신 굉장히 오래된 정책가 김종인 이 박사님하고요. 그리고 명지대 석좌 교수님이시죠. 또 관력의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이광재 이 교수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특별 대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종인 박사님, 아유, 너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상처가 있으시네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직도 뵀는데. 이 반창고로 갔다 한 5개월쯤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5개월이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그 응급실 찾아다니느라 고생하신 이야기 저도 언론에서 뵀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119에서 와가지고서 나를 차에다 실어놓고 나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정신이 없이 누워있는데 차가 뭐 한 2시간 가까이 가지 않고 서 있어서 왜 안 가나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물어봤은 모양이에요. 왜 안 가느냐 했더니 119 그 구조대의 규정상 사전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받아준다고 그래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소방대원이 한 22군데인가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데도 받아준다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아무데도 찾아가보자. 우리 옛날에 댕기던 병원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니 그 사실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의료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의 생명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고 같으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더 크게는 이 박민수 차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뭐 경증 운운하고 이런 거 보고 아니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응급실에 갈 정도 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응급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이마에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경증이니 중증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건 곤란한 문제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제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왜 피가 많이 흘렀나 했더니 결국은 동맥이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가면은 피를 많이 흘릴 것 같으면 사실은 아이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뭐 응급실 문제가 되니까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이 의료 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 민심에 거대한 위반에 부딪힐 거라고 보는데 이 해법은 뭔가요?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77년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근 50여 년 동안 의료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료대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 의과대학 입학생을 갖다 2,000명 늘리겠다는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의료란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OECD 평균을 볼 것 같으면 의사 수가 다소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사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서 의료 생산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OECD 평균에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효율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수의 의사를 가지고서 의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비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의사들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수습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 그동안에 잘 구축되어 있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금방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가지고 내년 4월쯤에 갈 것 같으면 과연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현재처럼 움직일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서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정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내년도 뭐 이 의대 정원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는 사실은 의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갖다가 발생케 했으면은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아량을 갖지 않으면은 정책이 효율을 가져올 수다고는 보지 않아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이런 위기적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막 고집을 불리려는 게 뭔가 이 물러서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경험해 본 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네네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처음에 1982년도에 뭐 갑작스럽게 뭐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무슨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할 수 있는 구세청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실명제를 도입한다니까 그것이 현금이 부동산 쪽으로 빠져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초기에는 완강하게 대통령께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당에서도 그걸 감히 거부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냥 평의원이었었는데 내 생각으로 봐서 내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초장부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나보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가는데 같이 가자 해서 우리 정책위원장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한참 논쟁을 갖다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우리 대통령께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확신도 잘 알지도 못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덤비십니까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했더니 한참 참 생각을 하는 끝에 본인이 철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것 지금까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은 아무런 생색이 안 나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뭐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뭐 생색이 나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나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때문에 전문가가 이 정치권에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정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 초기서부터 참 전문가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새로운 저희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이런 혼란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못하다가 한참 문제가 이제 확대되다가 보니까 인지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래요. 국민들 조사한 걸 보니까요.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기 전공의들하고 의협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전공의들은 아예 그냥 병원을 떠나가지고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 서운함이 있는 것 우리나라의 같아요. 의료 체제에서 전공의들이 사실 지금까지 혹사를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갑작스럽게 뭐 의대 학생 수를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된 다음에 소위 말하면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반항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초기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했을 적에 국민의 여론을 몰고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그 의대 확대를 한 것에 뭐 한 25%까지 찬성 쪽으로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까꿀로 부정평가해서 그게
한 20%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게 민심을 떠나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날 선거 직전에 의료개혁에 대한 저희 의대 정원 학대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나는 왜 선거 직전에 저런 발표를 하느냐.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하면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줄 거라고 그래서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영 딴판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마이너스. 그때 전투하듯이 막 이렇게 화내면서 글쎄, 성명 발표했죠. 그러니까 벌써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확인했으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또 뭐 저희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응급실 현장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선거 결과하고 똑같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라 할지라도 민심을 등에 뒤고서는 절대로 성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 법은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 네, 이제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70년대에 의료보험 처음 도입할 때도 큰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또 전국민 확대할 때도 보사부 장관 하시면서 그 일을 직접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직하시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의료보험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을 해가야 된다는 얘기 자체는 맞는 겁니까?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아니, 지금 사실은 의료개혁도 의료개혁이지만 소위 건강보험의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건강보험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의료개혁 소위 개혁을 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 수 증가에만 몰두하고 있지 그 결과가 결국 가서 건강보험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의료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 의료수가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모든 거를 국가를 설계해야 될 텐데 아니 지금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그런 걸 다 설계를 해가지고서 의료개혁을 해야 될 건데 한쪽만 보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의대 정원 문제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거죠. 했다.